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 본색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이동은 기자의 첫 과학 본색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먼저 이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2018 세계 지식재산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가 특허군 출원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허군 출원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일단 세계 2위는 정말 굉장한 수치인데 특허가 아니라 특허군이라고 하셨어요. 좀 다른 건가 봐요. 네, 보통 우리 기업이 한국에 먼저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도 같은 특허를 각 나라별로 출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라별로 퍼져 있는 특허를 각각 이 나라별로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허군으로 묶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하나의 기술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특허를 150개국에서 출원을 한다면 특허의 개수가 150개가 아니라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특허군으로 출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특허를 냈길래 세계 2위까지 오르게 된 건가요? 네, 이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1,836건의 특허군을 출원을 했습니다. 2년 동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분야인 컴퓨터 관련 기술이 26%로 가장 많았고요. 네. 또 이 반도체 분야 특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 순위를 좀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기업은 일본의 캐논인데요. 24,000건 정도로 삼성전자보다 조금 앞서 있었고요. 네. 3위는 중국 기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중일이 나란히 1, 2, 3위에 오른 건데 원래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특허 출원 시장에서 좀 앞서 나가는 편인가요? 네, 사실 뭐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아시아 주요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으로 꼽혔는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특히 이런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중일이 주도하는 아시아권으로서 전 세계 출원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재산권의 전 세계 출원의 3분의 2 정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도 아시아 지역으로 완전히 산업재산권 출원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가장 큰 중요한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특허 출원의 3분의 2 정도가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니까 네.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특허 출원 건수 50위 안에 든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모두 7곳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일본이나 뭐 중국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아시아 3개국을 다 합쳤을 때 50위 안에 한중일 기업만 무려 40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뭐 사실상 세계 특허 시장의 주도권이 아시아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니까 더더욱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나 뭐 컴퓨터, 통신과 같이 여전히 주력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로도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유럽 특허청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삼성은 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6년 동안 모두 600건 이상의 특허를 내면서 유럽 내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특히 유럽이 이 분야의 어떤 새로운 기술 격전지다 이렇게 떠오르는 곳인데 삼성이 뭐 미국의 인텔이나 퀄컴과 같은 주요 기업들을 제치고 특허 출원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뭐 이미 시장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기술력이 사실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 기술에 대한 권리인 특허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국내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증강현실 그러니까 AR 게임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등장을 했는데요. 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네, 드라마죠. 맞습니다. 진짜 처음에 저는 뭐 VR이랑 관련된 드라마가 나온다 그래서 뭐야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우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다른 AR은 다 쓰레기거든요. 브랜치는 어때? 아직 괜찮아요. 많이 뜨거우세요? 조금.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다. 전 세계인들이 이 놀라운 마법을 즐기는 모습이
그리고 그라나다는 이제 아람브라 궁전이 아닌 마법의 도시로 유명해진다. 네, 정말 방영 전부터 AI형에 접목한 국내 최초의 드라마다라고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고 좀 몰입도가 높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뭐 증강현실이 드라마 소재로도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큼 익숙한 기술이 됐는데요. 네. 그만큼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AR이나 VR,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개념을 이미 반세기 전에 생각해낸 과학자가 있어서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반 서덜랜드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뭐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반 서덜랜드요. 네. 일단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인물인가요? 먼저 뭐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 이반 서덜랜드는 올해로 80세가 된 과학자입니다. 80세가 됐군요. 네. 이 컴퓨터라는 것을 뭐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1950년대에 이런 컴퓨터의 모델을 도입을 해서 자기가 입수를 해서 스스로 이 프로그래밍 방법을 깨우쳐서 이른바 뭐 컴퓨터 천재다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네. 이 이반 서덜랜드는 MIT에서 박사 과정을 거친 뒤에 하버드대 교수로 일하던 1960년대 후반에 지금의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1960년대면 사실 일반의 컴퓨터가 막 대중적으로 보급될 그렇죠. 때도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좀 기술로 또 만들어냈다고요. 네, 이 당시에 이반 서덜랜드의 아이디어는 컴퓨터 화면을 우리가 지금 쓰는 이 VR 기기처럼 사용자에게 이렇게 착용한다 이런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마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네.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어. 것이 당시에 이반 서덜랜드가 개발한 HMD, 그러니까 이 머리에 쓰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뭐 가상현실 기기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없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렇게 헬멧처럼 디스플레이를 눈 쪽에 착용한 뒤에 사용자가 머리를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장면이 달라지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픽 화면이 고개를 돌리는 것을 감지를 해서 변하는 거니까 뭐 사실상 지금의 가상현실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렇게 눈앞에다가 바로 렌즈를 장착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과 이 화면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치 증강현실처럼 내가 그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의 가상현실 이론과 비교해 봤을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당시에 그래픽 기술 수준이 완벽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네, 물론 뭐 실제로 시연을 해보니 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굉장히 큰 한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랬겠죠. 네, 일단 뭐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장비가 크잖아요. 네. 이 장비를 크게 만든 이유가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헬멧을 천장에 매달아야만 사람이 이렇게 서서 착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헬멧을 천장에 매달아서 사용을 네, 했군요. 실제로 이 헬멧이 떨어지면 사람이 깔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도 기대하기가 좀 무리가 있었는데 그렇겠죠.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몰입감이 전혀 없었고요. 네. 또 이 컴퓨터 그래픽 수준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단순히 입체 도형 정도를 눈앞에서 보여주는 정도밖에 아. 구현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웨어러블 기기의 시초를 열었다, 뭐 디스플레이를 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가져왔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좀 반세기 전인데 뭐 지금이랑 똑같은 기술력을 기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미 지금 구현된 아이디어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반 서벌랜드가 개발한 기술 중에 또 특별한 게 있다고요. 네, 또 이 놀라운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터치 스크린의 개념도 이 이반 서덜랜드가 예전에 먼저 고안을 해낸 적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까지요? 네, 역시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기술은 이반 서덜랜드가 앞서 보신 HMD를 개발하기 2년 전에 이미 만든 스케치패드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 마우스 대신에 전자펜을 이용해서 컴퓨터 화면에 그래픽을 입력하는 장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판 대신에 네.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지금의 태블릿 PC도 저런 원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원리상으로는 역시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컴퓨터가 자판으로만 화면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뭐 도형을 움직이거나 만들거나 뭐 크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케치패드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도형의 구현이 자유로워졌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영감을 받은 미국의 한 발명가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네. 세기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마우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반 서덜랜드가 없었다면 지금의 마우스가 발명되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1960년대 아이디어 치고는 지금의 기술과 좀 많이 닮아 있어서 이 부분이 놀라워요. 네, 사실 뭐 당시에는 물론 이반 서덜랜드가 이 기술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응용하는데요. 그렇죠. 네. 응용해서 지금의 현재까지 오게 된 거지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미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 이반 서덜랜드가 이렇게 네. 지금까지도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최신 기술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80살이 넘는 지금까지도 연구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또 어떤 독특한 기술로 미래의 후세들을 또 놀래킬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과학본색 잘 들었습니다.